가난한 천재 대학생은 왜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내리쳤을까? 죄와 벌이 남긴 완벽한 모순. 19세기 어느 어두운 비 오는 날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러분, 만약 누군가 인류의 더 큰 평화와 발전을 위해 사회의 악마 같은 존재를 단 한 명만 죽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세기 러시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한 천재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디온 라스콜리니코프. 그는 탐욕스러운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고전 죄와 벌. 오늘은 너무 방대해서 읽기 두려웠던 이 명작을 주인공의 소름 돋는 범행 동기와 완벽한 모순이라는 키워드로 쉽고 흥미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는 왜 살인을 저질렀나? 좁고 어두운 방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에 매몰되었습니다. 단순한 강도, 살인으로 보이지만 라스콜리니코프의 범행 동기에는 아주 복잡하고 오만한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초인 사상 비범인 이론입니다. 그는 세상을 평범한 사람과 나폴레옹 같은 비범한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비범한 사람은 인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기존의 도덕이나 법을 무시하고 범죄조차 저지를 권리가 있다고 믿었죠. 그는 전당포 노파를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빠는 이벌레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벌레를 밟아 죽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초인인지 스스로 시험해 보기 위해 도끼를 들었던 겁니다. 나폴레옹을 봐라. 그는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였어도 영웅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학교에서도 제적당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두냐는 두냐와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 부인을 독살했다는 늙은이에게 팔려 가듯 결혼을 앞두고 있다. 내 학비를 벌겠다고? 나는 왜 이렇게 비열하고 겁이 많은가? 나는 평범한 벌레인가? 아니면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인가? 이대로 가난에 찌들어 죽어야 하나? 아니야. 저 전당포 노파,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저 기생충 같은 늙은이를 죽이는 건 범죄가 아닐 거야. 정이지. 나는 피를 흘릴 자격이 있어. 지독한 가난과 가족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지적 효용심, 이 모든 것이 뒤엉켜 그는 자신만의 위험한 철학, 초인 사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외투 속에 도끼를 숨긴 채 노파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뭐야? 또 당신이야? 지난번 시계값은 벌써 이자가 밀렸는데. 오늘은 은담배값을 가져왔소. 여기 끈으로 단단히 묶어두었으니 좀 풀어보시오. 뭘 이렇게 꽁꽁 싸맸어? 지금이다. 나는 벌레를 밟는 거다. 위대한 한 걸음을 위하여. 그는 계획대로 노파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범죄는 늘 통제에서 벗어나는 법이죠. 때마침 노파의 여동생, 순박한 리자베타가 현장에 들어옵니다. 초인임을 증명하려던 라스콜리니코프는 당황한 나머지 메타마저 살해하고 맙니다. 숭고한 이념과 비열한 강도의 모순. 아니야. 난 돈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야. 난 원칙을 증명한 거야. 그래. 그 작물들 돈 이 밑에 숨기자. 열어볼 필요도 없어.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테니까. 그래, 난 좀도둑이 아니라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소설의 진짜 묘미, 완벽한 모순이 시작됩니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 돈을 훔쳤다던 그는 정작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돌 밑에 숨겨버립니다. 단 1코백도 쓰지 못했죠. 그는 그저 비열하고 겁먹은 강도, 살인마로 전락해버린 자기 모습과 직면하게 됩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범죄. 하지만 그의 이성을 짓누르기 시작한 건 바로 통제 불가능한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숭고한 이념을 위해 살인을 했다던 그는 정작 훔친 지갑과 작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내용물조차 확인하지 않고 커다란 돌 밑에 숨겨버린 행동은, 이는 그의 범행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적인 빈곤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핑계이자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비열한 합리화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었던 논리와 달리 극심한 죄책감과 환각, 편집증적 공포에 시달리며 영혼이 철저하게 파멸해 갑니다. 날카로운 예심판사 포르피리가 그의 심리를 옥죄어오는 과정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스릴러 그 자체입니다. 살인 직후 라스콜리니코프는 환각과 지독한 고열에 시달립니다. 길에서 우연히 경찰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았죠. 그리고 그 앞에 예리한 수사관 포르피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물증은 없지만 직감으로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인임을 확신하고 숨막히는 심리전을 걸어옵니다. 아, 라스콜리니코프 씨. 안 그래도 당신이 예전에 잡지에 기고했던 논문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비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죠. 비범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 없이 범죄를 저지를 권리가 있다. 맞습니까? 권리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뉴턴이나 마호메트처럼 말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비범하다라고 착각해서 사람을 죽이면 어쩌죠? 그건 본인이 감당할 몫이겠죠. 제가 여기 온 건 전당포에 맡긴 물건 때문입니다. 왜 자꾸 헛소리 하시는 겁니까? 헛소리라니요. 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법이고 인간의 양심은 이성보다 정직하거든요. 당신 지금 몹시 아파 보입니다. 마치 도둑질한 돈을 단 한 푼도 못 쓰고 돌 밑에 숨겨버린 사람처럼 말이죠. 무슨 소리 하는지 통 모르겠군. 만약 내가 범인이라면 증거를 가져오시오. 증거요? 아니요. 난 당신의 심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수하세요. 그게 당신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성을 짓누르는 인간의 양심. 이성을 맹신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의 덫에 걸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끊임없이 난 죄가 없다라고 외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죄책감이라는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있었죠.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 미쳐가던 그는 자신과 정반대의 의미로 죄인이 된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소냐 마르멜라도바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과 신앙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비참한 시궁창 현실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연민과 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굶어 죽어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스스로 창녀가 된 비참한 여성이었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자신과 달리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소냐의 순결한 영혼 앞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강렬한 대비를 느낍니다.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무장했던 그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연민과 따뜻한 신앙 가슴을 잃지 않는 소냐에게 결국 자신의 범행을 고백합니다. 소냐,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짓밟고 진흙탕 속에 처박았어. 그런데도 당신 눈에는 어떻게 그런 빛이 남아있는 거지? 당신은 매일 밤 기도를 한다고 했지. 신이 대체 당신에게 뭘 해주었단 말이오? 신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제가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견디는 거요?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버티게 하는 거지? 성경을 읽습니다. 소냐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믿음이에요.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빛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가 살려냈듯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렸던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라는 구원의 빛을 통해 아주 희미한 부활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소냐에게 자신의 범행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던지는 위대한 대조가 등장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남을 짓밟고 생명을 빼앗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독히 이기적이었죠. 반면 소냐는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짓밟고 존엄을 희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독히 이타적이죠.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무장했던 천재 살인마는 서서히 무너져 내려갑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절을 하고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아, 저 같은 여자에게 나는 당신에게 한 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 앞에 절을 한 거요. 소냐 머리가 아닌 가슴과 신앙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비참한 시궁창 현실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연민과 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인정하세요.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어요. 당신의 신념 때문에. 인정하세요. 어서요. 소냐, 내가 죽였어. 내가 그녀들을 죽였단 말이야. 오, 주여, 용서하소서. 이 영혼을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세요. 당신은 당신을 죽였군요. 지금 당장 광장으로 갑시다. 광장에 나가 대지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내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나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게요. 당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날 우리의 희망이 보일 거예요. 아무리 정교한 이성과 논리로 포장해도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양심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창녀가 된 맑고 희생적인 여성, 소냐의 헌신적인 설득 끝에 그는 결국 대지에 입을 맞추고 자수하게 됩니다. 8년이라는 긴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은 라스콜리니코프의 뒤를 소냐는 약속대로 묵묵히 함께 갑니다. 유형지에서도 한동안 자신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는 낡은 이성과 계변의 허물이 완전히 벗겨지고 새로운 삶, 즉 부활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엇나간 지식인의 몰락을 통해 어떤 위대한 목적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당시 지식인들의 궤변을 비판하고 이성과 논리로도 절대 지울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양심을 강조하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읽으시기엔 너무 두꺼워서 엄두가 안 나셨다면 라스콜리니코프의 뒤틀린 심리 변화를 따라가며 이 책을 다시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